저번 시간에 그 생물적 질소 고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질소가 암모늄 형태로 흡수가 되든지, 나이트레이트 형태로 흡수가 되든지, 일반적으로 나이트레이트 형태로 흡수된 게 결국은 암모니아로 바뀌고, 얘들이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까지 바뀌거나, 혹은 우레이드로 바뀌어서 이 흡수된 이 질소가 뿌리에서부터 이 지상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번에 배운 걸 다시 한번 이게 알란토인이나 알란토산, 그러니까 이런 우레이드 형태로 이동이 된다. 그래서 줄기의 우레이드 함량을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질소 고정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그 황해 동화에 대해서 요 슬라이드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 설퍼도 우리가 작물의 무기양분 중에 많은 양이 요구되는 다량 원소에 속합니다. 황 자체가 이렇게 그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우리가 무기양분들이 이렇게 망간이나 이런 것들이 광합성에서 하는 역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작물의 그 체내에서 중요한 구성 성분이, 물론 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서 중요한 구성 성분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하나만 꼽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순위로 하면은 효소를 꼽겠죠. 단백질 중에 시스테인이나 메사이오닌 같이 그 황함유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의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이 황함유 아미노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에 황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태우면은 이게 이산화황 같은 황의 산화물들이 기화되면서 나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냄새, 푸안잔트한 냄새, 이런 냄새를 우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황은 작물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미노산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황은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소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 강우에 녹아서 지표면에 떨어지거나 혹은 황산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함으로부터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함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같이 흘러나와서 토양 내에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으로부터 식물은 황산염, 설페이트죠. 그렇죠? 이 설페이트를 이게 흡수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식물에서 이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설페이트가 이렇게 있죠. ATP랑 만나면서 APS, 아데노신 포스포설페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인산 2개짜리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과정을 조절하는 엔자임이 ATP 설포리라하지라고 하는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APS, 여기 있는 요 APS에 두 분자의 환원형 그루타치온이 이게 작용하면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설파이트, 두 개의 수소이온, 산화형 글루타치온, 즉 그루타치온의 환원력을 이용해서 아데노신 포스포설페이트로부터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가 떨어뜨리면 남는 게 설파이트가 남죠. SO3 E- 그리고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떨어지고 여기 이용된 환원량의 그루타치온이 산화형 그루타치온 한 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루타치온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ROS 관련 우리가 항산화 관련된 데서 우리 스포옥사이드 이 무독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환원형 그루타치온이 산화형 그루타치온으로 바뀌면서 그 그루타치온 환원력을 이용해서 APS가
설파이트로 바뀌게 된다. 결국은 이 설페이트가 설파이트로 바뀌는 과정은 산화입니까, 환원입니까? 산소가 하나 떨어졌으니까 환원되는 겁니다. 그 환원되는데 필요한 환원력을 어디서? ATP로부터 얻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ATP를 한번 얻고 그 다음에 두 단계로 글루타치온의 환원력을 이용해서 된다. 그래서 설파이트가 6분자의 환원형 페레독신의 페레독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페레독신은 환원력을 이용하는 거죠. 6분자의 페레독신 환원형의 그 환원력을 이용해서 이게 설파이드, 산소가 지금 다시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파이드가 만들어지고 6분자의 산화된 산화형 페레독신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페레독신의 환원력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다음에 그 아세틸콜린하고 설파이드가 만나서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황합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세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아세틸세린이 이렇게 돼 있죠. 아세틸세린 아미노기가 있고, 그렇죠? 자, 아세틸세린에서 세린하고 이 설파이드가 만나서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CH3COH, 여기 아세틱 애시드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예. 아세틱 애시드가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요 설퍼가 달라붙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된 게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테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체내에 흡수된 설페이트가 ATP하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의 작용에 의해서 설파이트로 되고, 이 설파이트가 6분자의 환원형 페레독신에 의해서 설파이드로, 그러니까 순수한 산화물이 아니죠. 황으로 변한 다음에 그 황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아세틸세린으로부터 뭐로? 시스테인으로 만드는 데 이용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 여기 아세틱 애시드가 떨어져 나오죠. 예. 자, 그러면은 이 기타 그 외 무기이온의 동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이라는 거는 작물에서 질소, 인산, 가리, 비료의 3요소로 우리가 3요소로 알려진 것처럼 매우 다량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산이 왜 필요하냐? 인산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유기산이나 수소이온 같은 걸 방출해서 토양을 약간 애시딕하게, 토양의 pH를 좀 낮춰가지고 인산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될 수 있는 양분의 양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pH를 낮춤으로써 인산이 잘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인산이 유효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인산은 기본적으로 ATP 합성에 이용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게 ATP가 만들어지면은 당에 붙어서 당인산이 되거나 인지질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핵산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당인산이라고 하는 거도 한번 들어봤을 테고, 인지질이나 핵산 잘 아실 테고요. 인지질 같은 거는 뭐 인지질과 당지질이 이게 생체막의 기본적인 구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 양이온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타르타릭 애시드라고 하는 주석산하고 구리가 만나서 구리 주석산 복합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엽록소 A, 클로필 A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중심에 두고 이게 피롤이 4개가 붙어 있는 테트라피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흡수된 양이온이 배이결합이나 정전기전 결합인 이게 비공유 결합을 해서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리게시드, 말산에서 수소가 두 개가 떨어지면은 이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양이온인 포타슘이 두 개가 붙으면은 말산 칼륨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펙틴산 칼슘이 펙틴산하고 칼슘이 결합돼서 펙틴산 칼슘 형태로 이렇게 베이결합이나 정전기적 결합을 통해서 복합체를 형성해서 체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3부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3부는 이 광합성과 호흡작용입니다. 여러분 뭐 조금씩 들었지만 광합성은 식물인 작물에서 뭐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합성이라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탄산가스와 물을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제로 지구의 어떤 생명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영어로 포토신세시스라고 그러죠. 포토가 광이고 신세시스가 합성이라는 말 그대로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광이 있어야만이 광에너지가 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에 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호흡은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그 유기물질을 분해해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호흡작용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이 아나볼리즘, 동화작용이고, 호흡작용은 캐타볼리즘, 이화작용입니다. 동화는 뭔가를 뭉쳐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타볼리즘은 만들어진 걸 쪼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 과정이기 때문에 광합성은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죠. 탄소 동화 작용, 탄소가 동화되는 과정입니다. 뭉쳐서 조금 더 큰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그래서 이 제3부는 7장 광합성과 8장 동화산물의 수송과 저장, 9장 식물 호흡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광합성의 중요한 의미와 특징은 뭐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동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아까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탄소 동화 작용의 산물, 동화산물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파리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은 보내진 곳에서 어떻게 저장되느냐, 이런 걸 배워보는 게 제 8장이 있고요. 9장은 이렇게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비롯한 유기화합물들이 어떻게 분해되면서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나 다른 뭐 중간 물질로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이 제 9장입니다. 먼저 제3부 광합성과 호흡작용 중에 제7장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합성은 크게 3절, 세 가지 절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제1절은 명반응, 제2절은 안반응, 제3절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환경 요인이 됩니다. 뭐 온도나 뭐 탄산가스 농도나 뭐 빛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명반응은 우리가 영어로 라이트 리액션이라 그러죠. 라이트 리액션, 안반응은 다크 리액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명반응은 라이트, 광이, 빛이 있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다크 리액션은 빛이 있든 없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빛이 없어도 되는 과정이다. 일단은 안반응이 뭐 빛이 있다고 안반응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빛 무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교과서 여러분들 164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명반응이 뭐냐? 이 라이트 리액션이 뭐냐? 자, 기본적으로 명반응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게 순수히 작물 입장에서는 ATP와 NADPH, 여기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알다시피 ATP는 에너지 공여체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수소 공여체는 NADPH다. NADPH는 수소를 주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수소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계속 얘기할 텐데, 수소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그러니까 결론은 NADPH도 ATP를 만들어주는 물질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고 책에 보신 바와 같이 작물 입장에서는 명반응은 ATP하고 NADPH를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산소가 중요합니다. 산소가 방출되는 과정이다. 산소가 어떻게 방출되느냐? 여기 있는 산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은 H2O죠. H 수소 2개하고 산소가. 이 산소가 방출되는 겁니다. 산소 분자니까 최소한 2개의 물이 쪼개지면서 O2가 나와야 되겠죠. 이 산소가 방출되는데 이 산소가 우리 같은 동물, 그러니까 이게 종속 영양을 하는 우리 같은 동물은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식물이 만들어주는 산소가 우리가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된다. 이 광합성의 명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난다.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정확하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엽록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색소입니다. 녹색의 색소는 우리가 광에너지를 흡수하고 물을 광분해라고 하기도 하고 책에 따라서는 광분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분할, 쪼개진다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시스라는 게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나눠지는 물을 산소하고 수소로 나눠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과 광인산화 반응이 명반응을 주도한다. 전자 전달 영어로 이렇게 일렉트론 트랜스퍼라고 하고 광인산화는 포스폴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폴리레이션은 광합성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호흡의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엽록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은 글루탐산이 프로토포르피린 그리고 프로토포르필린, 크로필리드, 엽록소 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엽록소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과정에 마그네슘이 들어갑니다. 빛이 또 필요하고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작물 생리학 시간에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거는 이 안에 프로톡스라고 하는 중요한 엔자임도 나왔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4학년 때 배우는 작물대사학은 작물생리 2 플러스 2차 대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로필리드, 엽록소, 이게 피톨 축세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지금 간단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엽록소는 아까 요 전에 시간에 슬라이드에서 배운 것처럼 마그네슘이 중심에 있고요. 요 질소를 포함하는 피롤, 이 4개가 테트라피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으면 엽록소 A고요. 이 핑크색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알데히드 구조죠. 그러면 엽록소 B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엽록소 A보다 엽록소 B가 조금 복잡하나? 아니 비슷하죠. 엽록소 A하고 엽록소 B는 여기 요 작용기의 차이 정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포르피린 머리. 그러니까 포르피린 머리가 있고
여기 보면 피톨 측세라고, 여기 측세, 레시듀라고 R이라고 표시합니다. 피톨 측세가 있고 포르피린이 있습니다. 즉 엽록소는 포르피린하고 피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대가 머리가 있고 꼬랑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꼬랑지에 해당되는 게 피톨 측세고 머리에 해당되는 게 포르피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루탐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는 포르피린이고 피톨 측세가 들어가서 완벽한 엽록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피린과 피톨 꼬리로 되어 있는 게 엽록소다. 피톨이란 거는 별거 아니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시면 될 거냐 하면은 이게 탄소 수소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질이죠. 지질. 예? 지질. 하이드로포빅한 지질. 그래서 이 꼬랑지는 소수성입니다. 꼬랑지. 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 꼬랑지가 어디에 박히느냐? 막에 박히겠죠. 그러니까 엽록소의 이 머리는 막 표면에 나와 있고 막 표면에 나와 있으면 막에 붙어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굴러다닐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그래서 꼬랑지를 막에다가 박아준다. 그래서 엽록소는 이렇게 글루탐산, 아까 위에서 본 것 글루탐산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물질이고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로로필리드라고 하는 크로로필리드라고 하는 포르피린의 피톨 꼬랑지 측세 R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엽록소 A하고 B는 메틸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엽록소 A,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엽록소 B라고 한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중앙에 껴있죠. 예. 이게 두 개의 질소와 전자를 공유하고 그 나머지 두 개의 질소는 비공유선 열상을 만들게 됩니다. 뭐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광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색소는 엽록소다. 엽록소는 엽록소 A와 엽록소 B를 가지고 있다. 엽록소 A와 엽록소 B의 차이는 메틸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다. 그렇지만 이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는 엽록소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엽록소 외의 색소를 보조색소라고 합니다. 보조색소는 우리가 카로틴,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틴, 우리가 당근에 많은 녹황색 채소에 많은 카로틴, 크산토필 또는 잔토필, 크산토필이 있습니다. 이런 이 카로틴이나 크산토필은 광을 흡수하고 한 광합성에 쓰이는 광을 흡수한 에너지를 명반응에서 이용하게 하는 그런 효율은 엽록소보다는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생명체에 대한 걸 볼 때 특히 뭐 세포 단위가 아니라 전 개체 단위에서 볼 때는 꼭 그걸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도 이게 지금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식물도 현재 있는 고등식물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식물에 있는 혹은 사람에 있는 동물에 있는 각각의 기관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헛된 물질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게 단순히 효율이 카로틴이나 이 크산토필이 엽록소보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식물은 진화 과정에서 엽록소만 만들고 크산토필이나 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드랍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 과정에서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카로틴이나 크산토필이 왜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광합성에서 계속 보조색소로 남아 있을까? 옛날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엽록소가 잘 흡수하는 빛의 종류하고
이 베타캐로틴이나 크산토필이 잘 흡수하는 빛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의 뒤에 다시 나오지만 광합성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400에서 약 700 나노미터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비지블 라이트라고 그러죠. 가시,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에 있는 빛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400나노부터 700나노미터까지 엽록소가 모든 광을 다 흡수하지는 않고요. 뭐 약 650, 660 나노미터 정도에 있는 뭐 적색광이나 혹은 청색광을 주로 흡수를 합니다. 그럼 적색광 계열이나 청색광 계열이 아닌 것들은 이게 식물의 이파리에 떨어져도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빛을 흡수하는 또 다른 색소가 필요해서 작물이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색소가 보조 색소인 카로틴이나 크산토필 같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포토 프로텍션을 합니다. 이 포토 프로텍션이 뭐냐 하면은 광을 보호한다. 광 보호라는 게 우리가 사람을 보호한다면은 뭐 다른 외부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죠. 그럼 광 보호라는 건 다른 으로부터 이 광이라고 하는 이런 이 물리량을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Protection from photo. 이게 뭔 말이냐면은 광이라는 게 광합성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명반응에서. 광이 없으면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근데 이 명반응은 안반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광합성의 안반응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그런데 이 명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이 필요한데 이 광이 무한정으로 필요할까요? 미한정으로 될까요? 여러분이 쉬운 예를 들어서 오늘도 밥을 뭐 한 끼 내지는 두 끼, 뭐 세 끼 먹은 분도 있고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밥이 필요하죠. 이게 광합성에서 빛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한테는 밥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밥이 필요하다고 밥을 한 공기, 두 공기가 아니라 한 솥, 두 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먹기도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위를 확 벌리고 한 솥, 두 솥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에너지, 칼로리가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밥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 아밀라제 같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뭐 해당 과정이나 뭐 이제 이 크랩 사이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밥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탈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비슷한 개념이 광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작물이 쉽게 얘기해서 수용하지 못할 빛이 계속 작물 체내에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지나친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춥다고 난로 곁에 있으면 따뜻하죠. 따뜻한 난로 곁이 하고 더 난로에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따뜻하고 좋습니까? 됩니다. 데이죠. 데이죠. 이거는 피해입니다. 피해. 그럼 이거를 히트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히트 프로텍션의 개념이 포토 프로텍션의 개념이라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이 너무 세면은 좋은 게 아니다. 에?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포토 프로텍션. 그래서 포토 프로텍션하고 비슷한 관련되는 개념이 포토 이니비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토가 광이고 이니비션은 저해죠. 그래서 광저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저해에 의해서 작물이 받는 피해를 보호하는 게 포토 프로텍션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포토 프로텍션은 그런 개념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광합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